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보내온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나사는 태양계 끝이 뭉툭한 탄환 모양 같다고 묘사하며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난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딱딱한 형태와 부드러운 형태를 하나의 전자기기에서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제품뿐 아니라 생체의학,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은 대기가 거의 없는 진공 상태에 흙먼지가 가득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달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과학본색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4명 중 3명에 달할 정도로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처럼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뇌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40년 넘게 우주를 비행해온 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보내온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연구진은 태양계의 끝이 뭉툭한 탄환 모양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1977년 8월에 발사된 미 우주 탐사선 보이저 2호. 목성, 천왕성 등 태양계 행성들을 지나 40년 넘게 비행한 끝에 지난해 11월 태양계 너머 성간 우주 인터스텔라에 진입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태양계 너머의 자료를 보내왔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진은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Spacecraft to transmit the data back, and that's now what Voyager 2 is starting to do in 2018. 나사는 태양이 뿜어내는 전기 입자로 생성된 태양권이 성간 우주와 맞닿아 있는 곳을 태양권 계면 헬리포즈로 부르며 보이저 2호가 관측한 태양계 끝은 좁은 타원형으로 뭉툭한 탄환과 같은 모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나사는 또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넘어선 정확한 날짜가 2018년 11월 5일이란 것도 데이터 분석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저 2호는 현재 지구에서 18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행 중입니다. 빛의 속도라고 해도 16시간 반이 걸리는 먼 곳입니다. 보이저 2호는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이 내는 열을 전기로 바꿔 쓰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 동력이 떨어져 더 이상 자료를 보내지 못할 때까지 태양계 너머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누리호등 발사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첫 해외 추적소가 남태평양 팔라우에 문을 엽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남태평양 팔라우에 28,000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7.3m급 대형 원격 자료 수신 안테나와 위성 통신망을 갖춘 첫 해외 추적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적소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3,000km 이상 떨어진 발사체의 위치와 속도, 자세, 분리 신호 등에 대한 정보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팔라우 해외 추적소는 나로 우주센터 추적 장비와 연동 시험 등을 거친 후 오는 2021년부터 활용될 예정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해 활동 중인 중국 탐사선 창어 4호의 탐사 로봇 위투 2호의 이동 거리가 300m를 넘겼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옥토끼라는 뜻의 위투 2호가 지난 1월 3일 모선인 창어 4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부터 최근 지난 4일까지 모두 318.62m를 옮겨다니며 탐사 활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또 탐사 로봇 위투 2호가 달에서 11번째 낮 시간 활동을 마쳤으며 앞으로 14일 동안은 현재의 지점에서 활동을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달은 자전의 주기가 27.3일이어서 낮과 밤이 대략 14일씩 반복되며 카메라와 레이더 등이 장착된 위투 2호는 밤 시간이 되면 섭씨 영하 190도까지 떨어지는 조건에서 다음 활동을 기다리게 됩니다. 11월 과학기술인상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홍용택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홍 교수는 물체 외부 힘이 가해질 때 생기는 변형을 제어해 신축성 있는 인쇄회로 기판을 만들고 모양이 변형되더라도 동작하도록 구현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한 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모여 국제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양대학교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 공동연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북경 고압과학연구센터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성과가 발표됐으며 나노, 생명 분야의 국제협력 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국내 공동연구센터 운영과 해외 기관의 국내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딱딱한 형태와 부드러운 형태를 하나의 전자기기에서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제품뿐 아니라 생체의학,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자기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모양과 강도가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쥐거나 내려놓고 사용하니까 딱딱하게, 웨어러블 기기는 몸에 잘 붙게 신축성 있는 소재로 설계합니다. 상황에 따라 딱딱해지고 유연해지는 전자기기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습니다. 연구진은 금속의 하나인 갈륨이 섭씨 29.8도에서 녹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체온에 녹기 때문에 신체 탈 부착 시 딱딱했다가 물러졌다가 상태를 변화하도록 한 겁니다. 체온에 의해 녹을 수 있는 갈륨이라는 물질을 활용을 해서 중합체와 같이 섞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구진은 갈륨을 중합체인 폴리머에 내장하면 온도에 따라 강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기기의 강성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의 활용 분야는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뇌탐침을 만들어 쥐실험을 해봤더니 기존 딱딱한 탐침의 부작용이던 뇌 손상과 염증이 많이 줄어든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휴대성 그리고 생체 적합성 등을 크게 기존의 디바이스 위에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 전자 제품뿐만 아니고 생체의학이나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활용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세계 인구 절반이 속한 시장을 하나로 묶는 최대 FTA, RCEP 협정으로 부진을 거듭하는 우리 수출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문제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피해 가능성과 인도의 최종 참여 여부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국제 유가와 반도체 가격 하락까지 여러 악재 속에 우리 수출은 11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RCEP, 즉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한중일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면서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 시장입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 전쟁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 15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통합체가 생기면서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각 나라와의 FTA를 보완해주는 효과도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길을 더 넓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상거래 챕터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 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규범 마련을 통해서 신남방 시장 내 한류 확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쉽지 않았던 한중일 세 나라의 무역 체제를 강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이 통상 환경을 새로 구축을 하고 이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산업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농수산물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RCEP 국가에 농산물 31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반면 수입은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대중국 적자를 우려하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 배를 타게 된 15개 나라의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보도로 접하셨을 텐데요. 이 세계 처음으로 달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시설이 국내에 문을 열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현장 취재를 다녀왔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달의 극한 우주 환경을 지상에 그대로 옮겨놓은 실험 시설이 네. 일산에 생겼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직접 다녀오신 거죠? 네.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마련된 시설이 이름이 이 집안열 진공 체인버라는 겁니다. 예. 높이가 한 5m 정도 되고요. 무게가 100톤 이상 나가는데요. 예. 이 문의 무게만 2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체인버의 문을 열면 내부에 본 시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달의 환경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죠. 아,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달 표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우선 문을 연 다음에 내부에 저런 식의 어떤 컨테이너를 넣게 됩니다. 예. 이 안에 이 달의 토양을 그대로 본뜬 이른바 이 월면토를 채워서 체인버 안으로 넣는 건데요. 네. 컨테이너가 한 25톤 정도 규모인데 흙은 안에 최대한 16톤 정도까지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흙을 넣고 문을 닫은 뒤에 이제 이 달의 환경을 내부에서 그대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달의 환경하면 깜깜한 하늘에 공기도 없고 중력이 지구보다 약하고 뭐 좀 네. 고요한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떤 걸 좀 담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기가 거의 없는 이 진공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토양이 아주 고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에는 흙먼지가 가득하고요. 네. 또 일교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챔버 안에서는 영하 190도부터 영상 이 150도까지 온도가 조절이 되고요. 네. 달에서처럼 먼지도 날리는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 흙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이 체인버의 핵심이 바로 이 먼지까지 구현한 달의 환경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공에 가까우면서도 흙먼지가 날리는 달 표면의 환경을 네. 챔버 안에 그대로 재현했다는 건데 네. 달에 있는 그 먼지가 얼마나 심한 수준인가요? 우선 이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네. 이 지난 1960년대에 나사에서 달 탐사 모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같이 보시면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뿌연 이 먼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그러네요. 보시는 게 한 명의 우주인이 털어내고 있네요. 네, 손에 이 소를 들고 다른 우주인을 털어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헬멧에도 그만큼,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먼지가 묻어 있고요. 달에 털어내는 뭐 걸. 먼지가 있다는 생각은 사실 전 네. 지금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달에 먼지가 많다는 사실이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달 탐사 활동에 큰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예.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주인의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이 진공 상태에서 이 정전기를 머금은 먼지가 달 표면에 떠돌다가 뭐 우주복 틈새라든가 탐사 로버 같은 데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예. 이 먼지 알갱이들이 이 이음새 부분에 끼어서 장비가 멈추기도 하고요. 태양열판에 붙어서 성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달 탐사 중에 임무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먼지가 이렇게 달 탐사 임무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네. 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먼지가 있는 환경을 그동안 이제 지구상에서 구현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 달 탐사 장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떤 달 환경, 재현 이 환경이 전부 이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 국내에도 기존의 이 달 환경을 재현했던 체인버가 있었고요. 또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는 이번에 개발된 이 진공 챔버보다 더 큰 규모의 시설이 5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런 챔버들이 전부 진공 상태에서 작동된다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실험실에서 흔히 보는 방진복을 입어야 가까이 가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만든 이 체인버는 자연스럽게 먼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뭐 저희도 가서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원래 달의 표면처럼 미세한 먼지들이 떠도는 이런 상태에서
온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또 일정 수준의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 기술인 거죠. 예, 사실 흙먼지가 있으면 그 사이에 기체까지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네. 진공 상태를 만들기가 참 까다로운데 맞습니다. 네.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국내에서 대규모 챔버를 만들기 전에 한 50분의 1 정도 크기로 이 축소한 파일럿 챔버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 작은 챔버에 한 200kg 정도의 월면토를 넣고 달과 비슷한 환경 조건을 맞추는 데까지 54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틀 이상 걸린 건데 그렇다면 이 실제 대형 챔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어떤 시간 안에 달과 비슷한 일정 수준의 진공 상태로 환경을 맞춰주는 거 이게 기술의 핵심입니다. 네.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반 진공화 기술이다. 뭐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현재 이 국내 연구팀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대형 챔버에 16톤의 토양을 넣었을 때 2주 안에 이 달 표면의 환경을 완전히 재현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설이 처음 마련됐다는 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자, 앞서 말씀하신 그 달의 흙, 이 월면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여기도 안에 그 비슷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월면토라는 게 달 탐사 연구에서는 기본이 되는 어떤 재료인데 네. 네. 국내 연구팀은 이 달 토양과 가장 비슷한 성분을 가진 현무암을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제주도에서 보는 그런 현무암들을 이용을 한 건데 예. 이 암석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우선 200도 정도로 가열을 하고요. 다시 식혀서 8개의 채로 입자에 따라 알갱이를 분류를 합니다. 네. 그리고서 다시 실제 달 표면 토양의 성분과 이 비슷한 비율을 가지도록 이 알갱이들을 혼합을 하는 거죠. 제가 직접 이 월면토를 만져봤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 흙보다 굉장히 곱고 부드럽습니다. 네. 뭐 고운 재라든가 밀가루를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험에는 이 최대 한 16톤 정도의 흙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연구팀이 하루에 한 150kg 정도의 월면토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생산 설비도 함께 갖췄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달 표면 환경과 그대로 비슷하게 재현을 하려면 흙 성분 또한 비슷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최근에 이 달의 기지 건설을 위한 연구가 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가 자재들이 필요한데 네. 이걸 뭐 지구에서부터 우주로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달에 있는 토양, 월면토를 직접 활용하는 어떤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월면토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이 스스로 열을 내면서 건축용 블록을 만드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기도 했고요. 이 건축물에 쓰이는 어떤 대형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달에서 활용해서 건축물을 짓는 그런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대형 챔버를 이용을 해서 달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달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라든가 장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사전에 검증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단순히 이게 달 탐사한다 그랬을 때 발사체나 뭐 로켓만 생각할 수 있는데 건축 기술도 정말 중요한 탐사 기술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지상 탐사 분야는 이 로켓이나 발사체 분야보다 이 기술 보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고요. 네. 또 국제적으로 협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이 유럽 우주국의 경우는 2030년에 우주인이 살 수 있는 이른바 문 빌리지를 건설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각국의 우주 관련 기관들이 앞으로 이 건설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뭐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걸 계기로 지상 탐사를 위한 뭐 여러 가지 협력들도 우리나라와 어떤 국제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이 챔버에 미국 나사나 다른 연구기관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공동 연구를 협의 네. 중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 달 탐사 연구가 좀 더 향상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만 적용하던 대기오염 방지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나 자동차,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관리 권역은 초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을 묶어서 4곳으로 나눴습니다. 지난 2005년 지정된 수도권에 충청도와 전라북도가 포함된 중부권,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으로 이루어진 남부권, 그리고 경상도 중심의 동남권 등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초미세먼지 생성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량으로 봤을 때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기 관리 권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690여 곳에는 총량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는 사업장마다 허용하는 배출량을 주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을 40%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도 강화됩니다. 4대 권역 안에 5등급 경유차는 종합검사에서 허용 기준을 어기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붙이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100억 원이 넘는 큰 공사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지게차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밖에 가정용 보일러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쓸 수 있는데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인재라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열발전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포항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낸 지 7개월 만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건물 외벽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책상 밑으로 급히 몸을 숨깁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났던 규모 5.4 지진 당시 모습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상 초유, 수능 시험까지 연기됐고 사망자 1명에 1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은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된 인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고소장 접수 7개월여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 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주관사인 넥스지오 등 4곳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기관과 업체들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2,000여 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정부나 관련 업체들의 책임이 드러난다면 추가 소송이 줄을 잇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며칠 뒤면 입동이죠. 가정마다 겨우살이 신경 쓰실 텐데요. 독감이나 노로바이러스, 홍역 같은 대표적인 겨울 감염병 대비도 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겨울철 대표적인 감염병과 예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겨울 감염병은 독감입니다. 갈수록 유행 시기는 빨라지고 늦게 사라집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독감 의심 환자는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중순쯤 올해 유행주의보가 내려질 거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11월 중순에서 12월 초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중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예방접종과 손씻기입니다. 예방접종은 독감에 안 걸리게는 못하지만 걸리더라도 폐렴 등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이나 사망 위험을 크게 줄여 김장 준비하듯 매년 꼭 접종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특히 12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는 필수로 생각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복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폐가 이제 충분히 못 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 인플루엔자 감염이 됐었을 때 폐렴이 호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조산이라든지 사산의 위험성도 증가된다고 알려요. 노로바이러스도 이달부터 환자가 급증하는 겨울 감염병입니다.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을 먹은 뒤 장염을 일으키는데 백신도 없고 특별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옮겨지는 병이라
손 씻기와 주변 소독을 자주 하는 게 감염과 확산을 막는 좋은 예방법이 됩니다. 물과 음식도 한 원인인 만큼 익혀 먹고 끓여 먹는 조리법을 활용합니다. 홍역은 국내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집단 발생과 산발적인 발생이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태국, 베트남 등 홍역이 유행하는 나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퍼뜨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나라로 여행을 가려는 사람은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먹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겨울철 내 몸 건강. 생각보다 쉽지만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불안 수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미 UC 버클리대 연구팀은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푹 자고 난 다음 날과 밤을 새운 다음 날의 뇌를 관찰하고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밤을 꼬박 새운 다음 날 불안 수위가 최고 3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잠을 잔 사람의 뇌파를 보면 불안 수위가 크게 떨어진 반면 잠을 못 잔 사람의 뇌에서는 불안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숙면이 밤새 뇌의 신경 연결을 재조직해 불안을 완화한다는 걸 발견했다며 깊은 잠은 천연 불안 억제제라고 말했습니다. 틀니 청소를 매일 하지 않으면 폐렴 위험이 1.3에서 1.5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은 고령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틀니 손질 빈도와 과거 1년간의 폐렴 발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폐렴에 걸린 사람 비율이 틀니를 매일 손질하는 집단은 23%였지만 매일 손질하지 않는 집단은 30%로 위험이 1.3배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75살 이상 고령자의 경우 위험성은 틀니를 매일 손질한 경우가 29%인데 비해 매일 손질하지 않은 사람은 43%로 위험이 1.58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틀니를 매일 손질하지 않으면 세균이 틀니에 증식해 음식물과 함께 폐로 들어가 폐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아기의 스마트폰이나 TV 등을 자주 보면 뇌 발달이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신시내티 아동병원 연구팀은 만 3살에서 5살 사이 아이들 47명의 뇌스캔 영상과 인지기능 테스트 결과, 스크린 노출 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스크린 노출 시간이 많은 아이는 뇌에서 언어 능력과 정신 조절, 자기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뇌 조직인 백질의 발달이 느렸다고 말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들은 뇌 신경세포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가 느렸으며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물건에 이름을 대는 속도가 더뎠고 읽기와 쓰기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유아기 뇌 발달 과정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실생활 자극이 영향을 준다며 뇌 발달 지연이 나중에 만회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시간을 놓치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네, 요즘은 어디서든 와이파이 존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오늘은 이 와이파이를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최고라고 외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 버스, 길거리에서도 잘 터지기 때문이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와이파이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는데 만약에 이 와이파이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와이파이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와이파이를 일단 켜야겠어요. 와이파이가 있나? 증폭기를 만들어서 와이파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빨라지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를 통해서 와이파이 신호가 온 방향으로 다 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알루미늄으로 된 캔을 펼쳐서 뒤에서 막아두면 이 전파가 알루미늄 캔에 반사되어서 앞쪽으로 전파들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에서 측정했을 때가
9몇 메가바이트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어떨지. 과연 처음 측정했을 때보다 빨라졌을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속도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정말 같은 공유기의 와이파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놀라운 차이입니다. 집에 가서 얼른 설치해봐야 될 것 같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오늘의 과학실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구나 인생의 목표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행복하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자주 못 듣죠. 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한국인의 삶에 대한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예. 100점 만점으로 해보니까 2014년에는 64.6점이었고요. 2016년에는 65.3점. 그리고 2019년 올해는 63.7점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러면 사람들한테 행복에 반대되는 불행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2014년에는 66.5%가 얘기를 했고요. 2016년에는 71%, 70대가 넘어갔죠. 그다음에 2019년 올해는 76.4%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건데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1번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뭔가 잘 못하는 것 같은 본인의 능력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타인과의 갈등이나 관계적인 부분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의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뇌와도 관련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뇌에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이거와 관련되는 건데요. 뇌가 뭔가 아주 극도의 쾌락이라든지 뭔가 아주 자극적이고 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집중하지만 뭔가 편안하고 밋밋하고 그런 소소한 행복 이런 것들은 뇌가 주의를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보면 되게 참 편안하다 느끼지만 뇌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뭐 당장 해야 될 업무라든지 또는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정말 불편한 사람이 있다든지 뭔가 뇌 자체는 사실 그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존과 번식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편안한 일상생활 소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만큼의 그런 여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일상에서 뭐 행복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좀 지나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자, 뇌가 이제 자극을 걸러서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나요? 네,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199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데니얼 사이먼스하고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36명의 대학생 피험자들한테 약 75초 정도 되는 일종의 길거리 농구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처음에 지시를 어떻게 했냐면 한쪽은 이제 뭐 검은색 옷이라든지 한쪽은 하얀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흰색인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패스한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사실 저게 이제 거의 90%의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쉬운 과제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의기양양하게 맞췄다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는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쯤 돼서 고릴라 복장을 입은 사람이 한 5초간 나타나갖고 마치 영화 속의 킹콩처럼 가슴 막 두드리고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패스에 신경 쓰라고 하는 주의 때문에 고릴라 자체를 못 봤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적으로 주의를 어떤 그 쪽으로 집착을 해서 주의를 하게 되면 다른 쪽은 전혀 보지 못한다는 얘기로 사실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뇌 자체도 정말 자기가 꼭 봐야 될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다른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행복에 빗대어 보면은 좀 자극적인 행복에 치중한 나머지 소소한 행복은 놓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밋밋하고 소소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도 좀 행복감을 느끼려면 우리 뇌가 그렇게 좀 작용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보면 뭐 이래서 좀
의식적으로 뇌 자체는 그쪽을 안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안 보는 그런 분야를 좀 더 시간을 더 들인다든지 응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만약에 하늘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일부러 한 번 더 쳐다보고 하늘에 그걸 음미해 본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어떤 좋은 문구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걸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내가 음미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는 맛있는 음식 같은 거가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났을 때는 그걸 레시피 같은 걸 적어놨다가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지, 뇌 자체는 그걸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에게 어떤 것이 행복한 건지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그런 메시지인데요. 사실 그 행복에 관한 책 중에 하나가 저 데니얼 길버트라는 사람이 쓴 영어로 Stumbling on Happiness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 단어를 보니까 stumble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연히 발견하다는 뜻이 있어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찾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상에서 다가오는 소소한 행복을 뭐 뇌와 마음을 잘 다독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일상에 충실하고 뇌에 안도감을 들게 해주는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요. 그게 이제 거의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큰 사고라든지 누가 중요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외상 스트레스라고 하는 PTSD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PTSD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건 자체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는 일종의 재경험, 영어로는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사라지지 않고 현재도 그대로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일깨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영어로 말하면 here and now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해서 자신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채는 그런 연습을 하면 PTSD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도 지난 일을 지나치게 잊지 못하고 후회를 하거나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현재의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을 텐데,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실 마음 챙김에 대한 그 번역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 챙김보다 마인드풀니스, 영어 그대로 쓰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주의 자체를 특별하게 판단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온전하게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느끼는 감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는 바라보기 또는 비판단적으로 바라보기. 그러니까 이런 감각에 집중한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을 주로 이제 명상 훈련에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 크게 일반적인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호흡과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날숨과 들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집중을 하고 이걸 뭐 판단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호흡이 이제 안정되면 자신의 신체 감각을 하나하나 느껴보는 거예요. 사실 바쁘니까 그렇게 느낄 데가 없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호흡이나 신체 감각을 느끼고,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이나 외부 자극에도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소리라든지 냄새가 드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냄새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거를 뭔가 판단하려고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에 주의 초점을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가 되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이 불편한 마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서 사라지는가, 이 과정을 판단하지 않고 쭉 지켜보게 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를 꼭 그러니까 앉아서 어떤 명상 선원 같은 데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운전을 할 때라든지 뭔가 쇼핑을 할 때라든지 세수할 때 이럴 때도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매 순간 here and now, 여기 지금 그리고 여기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충분히 충만하게 몰입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체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집착하지 않고 이걸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마음 챙김의 방법들을 쭉 들어보니까 뭔가 여유를 갖게 되고 내가 느끼는 감각들을 모두 온전히 다 느끼고 좀 더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좀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퇴근하고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어땠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예, 소감을 일주일간 실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사람의 기분, 두려움 같은 전반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수면, 식욕, 행동 등 모든 신체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걷고 관자놀이를 마사지를 해주고 하루 6시간 이상 숙면과 명상을 해주고요. 또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의 분비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